사실은 뭐예요? 팔아넘긴 거야. 그 여자를 우리 집에 팔아넘긴 거지. 창피해서, 친정에서 키울 수 없으니까. 그럼 제 어머니는 그 여자가 우리 집에서 낳은 아이야. 내 아버지의 아이지.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가족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어요. 외할머니는 시어머니의 계모였고 어머니는 시조부의 딸이었던 거죠. 그럼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는 이복자매야 나는 내 이모뻘이 되는 거지. 그런데 왜 외할머니는 그곳에 묻혀 계셨던 거예요? 말수는 정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어. 너무 끔찍한 일이었거든. 정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외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반전과 충격의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정희는 습관처럼 눈을 뜹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벌써 10년째인데 몸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알람을 울려주죠. 옆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입니다. 정희는 김말순의 방문을 살짝 열고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92살의 시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시지만 치매약은 정해진 시간에 복용해야 한다고 의사가 누누이 강조했거든요. 말수는 몇 번 눈을 깜빡이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정희를 바라봅니다. 정희야, 오늘은 우리 집에 가야 해. 안채에 누가 있어? 또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약통을 열어 흰 알약 3개를 손바닥에 올려놓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말을 벌써 몇 년째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집이라는 것은 아마도 60년 전에 살았던 시댁 본가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곳은 이미 폐가가 된 지 오래됐죠. 어머니, 물 드시고 약부터 드세요. 아침 먹고 노인정 가셔야죠. 말수는 정희가 건넨 물컵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약을 삼키는 동안에도 계속 중얼거려요. 안채 마루 밑에 누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거기 있을 거야. 정희는 시어머니의 이런 말들이 단순한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기억이 뒤섞이고 과거와 현재가 헷갈리는 것이 치매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의사도 설명했거든요.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시어머니가 안채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정희야, 내가 어린 시절에 살던 집 말인데 거기 가면 안 돼. 절대로 가면 안 돼. 말순의 목소리에 갑자기 간절함이 섞여 들어갑니다. 정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키려 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 집은 이미 다 무너져서 사람도 못 살 집이에요. 누가 거기 가겠어요. 하지만 말수는 정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자꾸만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정희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거실로 데려가며 아침 준비를 시작해요.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푸는 동안에도 말수는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그 여자는 아직도 거기 있어. 나만 알고 있어. 정희는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을 잠시 멈춥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치매에 걸리기 전에도 말수는 과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댁 본가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그랬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정희는 말순 앞에 밥상을 차려주며 화제를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면서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요. 우리 집에 가야 해. 안채에 누가 있어.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낍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단순한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하려 해도
매번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해요. 마치 실제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침을 마친 후 정희는 시어머니를 노인정까지 데려다 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일상이 반복되겠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이 무거워요. 시어머니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돕니다. 안채 마루 밑에 누가 있다고 했는데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이런 생각을 떨쳐내려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경비실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 집은 정말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계속 말하는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금방 일상의 바쁨 속에 묻혀버립니다. 정희는 이날도 평범한 하루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참 기묘합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뒤 정희는 경비실에서 일하던 중 낯선 전화를 받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마을 이장이라고 소개하며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로 만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김말순 어르신 며느리분 맞으시죠?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시간 되실 때 한번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희는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이장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며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곳은 시어머니가 어린 시절 살았던 마을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시어머니를 노인정에 맡기고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곳은 이미 대부분의 집들이 비어 있고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버린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어요. 이장은 6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정희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며 찻집으로 안내합니다. 사실 말이죠. 김말순 어르신 명의로 된 땅이 있거든요. 옛날 시댁 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리해야 할 때가 왔어요. 이장은 서류 뭉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마을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오래된 폐가들을 정리하고 공원을 만들 계획이라고 해요. 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르신께서 직접 오시기는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며느리분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일단 현장을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희는 내심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이장의 안내로 도착한 곳은 완전히 폐허가 된 한옥이었어요. 기와는 대부분 무너져 내렸고 나무 기둥들은 썩어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김말순 어르신이 어린 시절 살던 집이에요. 한때는 이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이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이 모양이죠. 정희는 시어머니가 자주 말하던 안채를 실제로 보게 됐습니다. 비록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전통 한옥의 웅장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집을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사는 언제 시작되나요? 내일 모레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단 건물부터 철거하고 땅을 정리해야 하거든요. 정희는 서류에 사인을 하려던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안채 마루 밑에 누가 있다고 했는데 왜인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이 집에 무슨 이야기라도 있나요? 시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요. 이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워낙 오래된 집이라 별의별 소문이 다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희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이장의 표정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에 사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때였어요.
어라, 이상한데? 공사 준비를 위해 미리 와서 작업하던 인부 한 명이 안채 마루 쪽에서 소리쳤습니다. 정희와 이장은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여기 땅이 좀 이상합니다. 마루판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밑에 구덩이가 있어요. 인부는 손전등을 비추며 마루 밑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파놓은 것 같은 구덩이가 있었어요. 크기로 보아 어른 한 명이 들어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옛날에 뭔가 묻어놓은 건가? 이장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구덩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정희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일단 더 파보죠. 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인부는 삽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죠? 인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삽에 걸린 것은 바로 사람의 뼈였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으악! 정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장도 얼굴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며 119를 눌렀습니다. 정희는 마루 밑에서 나온 뼈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안채 마루 밑에 누가 있다고 했는데 정희는 이제야 시어머니의 말이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곧 경찰이 도착했고 현장은 통제되었습니다. 경찰은 유골을 수습하며 정희에게 신원 확인을 위한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혹시 이 집과 관련해서 실종자나 행방불명자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일단 DNA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신원을 확인해 보겠어요. 경찰은 유골을 수습하며 정희에게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시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가야 해. 안채에 누가 있어. 정희는 이제 시어머니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도대체 누가 그곳에 묻혀 있었던 것일까요? 사흘이 지난 후 정희는 경비실에서 일하던 중 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이정혜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능하시면 지금 당장 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급히 동료에게 부탁하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 앉은 정희 앞에 중년의 형사가 서류를 펼쳐놓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무척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이정혜 씨, 혹시 외할머니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외할머니요? 왜 갑자기 외할머니 이야기를? 발견된 유골의 DNA를 검사한 결과 이정혜 씨의 외할머니로 추정됩니다. 형사의 말에 정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외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때 실종되셨는데 언제 실종되셨나요? 194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가 10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유골의 연대 측정 결과도 그 시기와 일치합니다. 대략 70년에서 8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희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상해요. 왜 제 외할머니가 그 집에 묻혀 있어야 해요? 외할머니는 친정에서 실종되신 거라고요. 가족분들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정희는 머리를 감싸며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어머니 말로는 외할머니가 남편을 따라 만주로 갔다고 했어요. 해방 전에 떠나셨다가 소식이 끊겼다고. 그래서 전쟁통에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형사는 정희의 말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혹시 외할머니의 성함이나 본명을 아시나요? 홍연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분을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어머니도 어릴 때 헤어지셔서 얼굴도 잘 기억 못 하신다고 했고, 정희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댁과 외할머니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형사님, 정말 확실한 거예요? 검사 결과에 오류는 없나요? 3번 검사했습니다. 확실히 이정혜 씨의 외할머니가 맞습니다. 정희는 조사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어요. 왜 외할머니가 시댁에 묻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도 70년 넘게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안채 마루 밑에 누가 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정말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외할머니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희는 노인정에서 시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멍하게 앉아 있었지만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 좀 보세요. 정희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안채에서 나온 그 뼈, 제 외할머니였어요. 어머니, 알고 계셨죠? 말수는 정희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치매가 사라진 것처럼 말이에요. 알고 있었지. 당연히 알고 있었어. 왜요? 왜 제 외할머니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말수는 손을 떨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여자는 내 외할머니가 맞아. 하지만 동시에 내 어머니이기도 했어. 정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홍연이, 그 여자는 우리 집으로 시집 왔어. 내 아버지한테 말이야. 정희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외할머니는 시조부의 부인이었다는 뜻이었어요. 즉, 시어머니의 계모였던 거죠. 그럼 어머니는 제 외할머니의 의붓딸이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나는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했어.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어. 말순의 목소리에서 오래된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그 여자는 더러운 여자였어. 일본 놈들한테 그런 짓을 당한 여자였거든. 정희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위안부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그 여자를 우리 집으로 보낸 거야.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지. 하지만 사실은 말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었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팔아넘긴 거야. 그 여자를 우리 집에 팔아넘긴 거지. 창피해서 친정에서 키울 수 없으니까. 정희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외할머니가 위안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친정에서 버림받았고 시댁으로 팔려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럼 제 어머니는 그 여자가 우리 집에서 낳은 아이야. 내 아버지의 아이지.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가족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어요.
외할머니는 시어머니의 계모였고 어머니는 시조부의 딸이었던 거죠. 그럼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는 이복자매야. 나는 내 이모뻘이 되는 거지. 정희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평생 남남처럼 살아온 시어머니가 사실은 어머니의 이복 언니였다니요. 그런데 왜 외할머니는 그곳에 묻혀 계셨던 거예요? 말수는 정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어. 너무 끔찍한 일이었거든. 정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외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비밀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말이죠.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시어머니의 계모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죠. 아침 일찍 정희는 시어머니를 깨웠습니다. 말수는 평소보다 맑은 정신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어제 하신 말씀, 정말이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야,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그 전에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정희는 시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어요. 홍연희, 그 사람은 참 예쁜 여자였어. 20살에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가 해방 후에 돌아왔지. 하지만 고향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어. 왜요? 그 시절엔 그런 여자들을 더럽다고 생각했거든. 가족들조차 창피해했어. 특히 연희는 일본군 사이에서 아이까지 가졌다가 잃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외할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친정에서 우리 집으로 보낸 거야. 내 아버지는 과부였고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거든. 연희도 갈 곳이 없었고. 그럼 처음에는 괜찮았던 건가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그 여자가 싫었어. 내 친어머니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했거든. 그때 내가 16살이었는데 어린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었어. 정희는 시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려 했지만 동시에 외할머니의 처지도 안타까웠어요. 연희는 정말 조용한 사람이었어. 말도 별로 안 하고 집안일만 묵묵히 했지.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꾸는 소리가 들렸어. 일본말로 뭔가 중얼거리면서 울곤 했거든.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연희가 우리 집에 온 지 1년 후에 임신을 했어. 내 아버지의 아이였지. 그게 저희 어머니군요. 그래. 연옥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 그 여자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것 같아서 불편했거든. 정희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름이 연옥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연희는 아이를 낳고 나서 더욱 조용해졌어. 마치 자신이 여기 있어도 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 외할머니가 힘들어 하셨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여자에게 차갑게 대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지. 연희도 피해자였는데 말이야. 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어. 그때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무슨 소문이요? 연희가 일본군 위안부 출신이라는 게 알려진 거야. 누군가 일부러 퍼뜨린 것 같았어. 그 소문이 돌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지. 정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 외놈의 창녀를 데려와서 마을을 더럽힌다고 했지. 연희는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 그럼 외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참았어.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참고 견뎠지. 하지만 나는 그때 끔찍한 일을 했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마을 사람들 편에 섰어. 연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모질게 대했지. 집안에서조차 그 여자를 외면했어. 정희는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머니, 그뿐만이 아니야. 나는 연희가 밤에 우는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했어. 그 여자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거든. 말수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연희는 점점 말라갔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연옥이 돌보는 것만 겨우 할 정도였지. 그런데도 나는 동정하지 않았어. 시조부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마을 눈치를 보느라 바빴어. 전쟁이 코앞인데 마을에서 왕따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거든. 정희는 외할머니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몰려왔어. 연희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말이야. 왜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빨갱이들을 색출한다는 명목이었어. 하지만 사실은 그냥 연희를 괴롭히고 싶었던 거지.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 청년들이 우리 집 마당에 모였어. 연희를 끌어내서 무릎을 꿇렸지. 일본 놈들과 노란한 창녀라고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어.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나는 창문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 연희가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는데도 말이야. 어머니, 나는 그때 생각했어. 이 기회에 그 여자가 사라지면 좋겠다고. 정말 끔찍한 생각이었지. 말수는 온몸을 떨며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밤 연희는 사라졌어. 영원히 말이야. 정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외할머니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어머니,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끝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정희는 며칠 동안 시어머니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말수는 계속 침묵을 지켰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말순이 갑자기 정희를 불렀어요. 정희야, 이리 와서 앉아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을 한 것 같은 톤이었어요. 나 이제 다 말할게. 연희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이야.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연희를 마당에 끌어내서 무릎 꿇렸다고 했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연희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 처음엔 작은 돌멩이였는데 점점 큰 돌들로 바뀌었지. 정희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연희는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맞고만 있었어. 피가 흘러도 일어나지 않았지. 마치 자포자기한 것 같았거든. 시조부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사랑방에 숨어 있었어.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떨고만 있었지. 마을 사람들을 막을 용기가 없었거든. 말순의 목소리에서 오랜 자책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에서 제일 나쁜 놈이 큰 돌을 들고 왔어. 사람 머리만 한 돌이었지. 정희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놈이 소리쳤어. 일본 놈들의 더러운 씨를 받은 창녀는 죽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 큰 돌을 연희 머리에
말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머리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왔지. 그런데도 그놈들은 멈추지 않았어. 정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외할머니가 그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연희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어. 마당에는 연희의 시신만 남겨진 채로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경찰에 신고하자니 마을 사람들이 다 엮일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었거든. 말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왔어. 전쟁이 코앞인데 이런 일로 시끄러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채 마루 밑에 묻었어. 이장과 몇 명이 더 와서 구덩이를 파고 연희를 묻었지.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정희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외할머니가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남의 집 마루 밑에 묻혔다니요. 그런데 가장 끔찍한 건 나였어. 말순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연희를 도와주지 않았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 시원하다고 생각했어. 정희는 시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때 내가 19살이었어. 어리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지. 어머니, 나는 연희가 죽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심지어 그 여자가 사라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 말수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연희가 죽고 나서 알게 된 게 있어. 그 여자가 숨겨놓은 편지를 발견했거든. 무슨 편지요? 연희가 연옥이에게 쓴 편지였어. 아이가 커서 엄마를 찾을 때를 대비해서 써놓은 거였지. 말수는 일어나서 장롱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편지 봉투를 꺼내더니 정희에게 건네줬어요. 그 편지를 읽고 나서야 알았어. 연희가 얼마나 연옥이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었는지를.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세월의 바랜 종이에 단정한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어요. 연호가, 엄마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건 아마도 너와 헤어져야 할 때가 올 것 같아서야. 엄마는 너를 낳고 기를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하지만 너만은 떳떳하게 살아가렴.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일본군들에게 끌려가서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너를 낳을 수 있어서 감사해. 너는 엄마의 희망이고 빛이야.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만약 엄마가 없어도 너는 꿋꿋하게 살아야 해. 엄마의 과거 때문에 너까지 고생하면 안 되거든. 엄마를 원망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렴. 정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나는 깨달았어. 연희가 얼마나 선량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말수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연희를 죽게 만든 건 마을 사람들이지만 나도 공범이었거든. 어머니가 직접 손을 댄 건 아니잖아요. 아니야. 나는 연희를 살릴 수 있었어. 그 순간에 뛰어나가서 막을 수도 있었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연희를 보호할 수도 있었거든. 정희는 시어머니의 오랜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연희가 죽은 거야.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어머니. 그리고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건 연옥이에게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거야. 만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한 채로 평생을 살게 했거든. 정희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평생 치매에 걸린 후에도 외할머니 이야기를 계속했는지,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말이죠. 어머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외할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말수는 정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연희에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줘야겠어. 그리고 연옥이에게도 진실을 알려줘야 하고.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외할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은 후 마음속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외할머니를 죽인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생각해 봤지만 이미 70년이 넘은 일이고 당시 가해자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을 거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유골의 신원이 확인됐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분이 유골을 인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공소시효도 지났고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희는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허탈했어요. 외할머니의 억울한 죽음이 그냥 묻혀버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신 가족장으로 모실 수는 있습니다. 혹시 원하신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희는 고마움을 표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외할머니를 제대로 모시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외할머니 유골을 모셔와서 제대로 장례를 치르려고 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래야지. 연희에게 너무 미안한 일만 했으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정희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외할머니가 만주에서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진실을 말해야지. 연옥이도 이제 알 권리가 있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실 텐데요. 그래도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아. 연희도 그걸 원할 거야. 정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를 찾아가서 모든 것을 말하기로 했어요. 이틀 후 정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70대 중반인 어머니는 딸과 시어머니가 함께 온 것을 신기해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희는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마주 앉히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왜 그 얘기를? 사실 외할머니는 만주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정희는 지난 며칠 동안 알게 된 모든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위안부 출신이었다는 것, 시댁으로 보내졌다는 것,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돌아가셨다는 것까지 말이죠.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엄마는 그렇게 돌아가신 거야? 죄송합니다, 연옥 씨. 말순이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연희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외면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70년 동안 믿어왔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컸겠죠. 엄마가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외할머니를 제대로 모시려고 해요. 장례도 치르고 좋은 곳에 모시려고 합니다. 정희의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었어. 사흘 후 정희는 경찰서에서 외할머니의 유골을 인수했습니다. 작은 상자에 담긴 뼈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작은 상자 안에
외할머니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정희는 시어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작은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외할머니가 좋아했을 것 같은 흰 국화로 제단을 꾸미고 생전에 드시지 못했을 맛있는 음식들도 준비했습니다. 장례식 당일 세 여자는 외할머니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어요. 어머니는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으며 외할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했고 말수는 계속 사과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연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라도 용서해 주렴. 정희는 외할머니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외할머니, 늦게나마 손녀가 찾아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외할머니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정희는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외할머니 같은 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말이죠. 정희는 지역의 위안부 기림관에 연락을 취했어요.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전시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홍연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전시하고 싶은데요. 위안부 피해자셨지만 해방 후에도 계속 고통받으셨던 분이에요. 기림관 관장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야말로 꼭 기록되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전시를 준비하겠습니다. 정희는 외할머니의 편지와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의 증언을 정리해서 기림관에 보냈어요. 몇 달 후 작지만 의미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 중에는 놀랍게도 외할머니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같은 시기에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분의 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홍연희 씨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해방 후에 고향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분의 증언을 통해 정희는 외할머니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시대에 같은 고통을 겪은 여성들이 많았다는 것도 말이죠. 정희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외할머니처럼 잊혀진 분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외할머니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 말순도 달라졌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젊은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말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정희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만큼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수는 밤마다 외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정희는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간병했지만 말순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말순이 평소보다 맑은 정신으로 정희를 불렀어요. 정희야,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어.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아직 괜찮으세요? 아니야. 나는 내 몸을 잘 알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말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썼습니다. 연희에게 직접 가서 사과해야 해. 그 여자가 묻혀있던 곳에 가서 말이야. 정희는 시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휠체어를 빌려서 말순을 모시고 옛 시댁터로 향했습니다. 현장은 이미 공사가 끝나서 작은 공원으로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안채가 있던 자리는 여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연희야, 나왔어.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왔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너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어.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 아니 너를 외면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죄야. 정희는 시어머니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연희야, 내 손녀 정희가 여기 있어. 이 아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편히 쉬어. 말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연희에게 쓴 편지야. 평생 하지 못한 사과의 말들을 다 적었어. 정희는 편지를 받아서 읽어봤어요. 시어머니가 외할머니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사과와 참회의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정희를 불러 앉혔어요. 정희야, 내가 너에게 남겨줄 것이 있어. 말수는 낡은 상자를 꺼내더니 정희에게 건네줬습니다. 이건 연희가 남긴 것들이야. 편지하고 사진 몇 장, 그리고 연희가 쓰던 물건들. 정희는 상자를 열어봤어요. 외할머니의 흑백 사진 몇 장과 손때 묻은 편지들, 그리고 작은 비녀와 놀이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연옥이에게 전해줘. 그리고 연희의 이야기를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줘. 어머니, 나는 이제 곧 갈 거야. 그때 연희에게 직접 사과할 수 있을 거야. 말순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사흘 후 말순은 잠들듯이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외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죠. 말순의 장례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위안부 기림관 관장과 직원들, 그리고 외할머니의 전시를 보고 감동받았던 시민들도 있었어요. 김말순 어르신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평생 참회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하셨어요. 기림관 관장의 추도사였습니다. 말순의 장례를 마친 후 정희는 본격적으로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알리는 일에 집중했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증언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정희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가 외할머니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홍연희 씨의 사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해방 후에도 계속 고통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언이에요. 그 학자를 통해 외할머니의 이야기는 국제학술대회에서도 발표됐습니다. 정희는 직접 학회에 참석해서 외할머니의 삶을 증언했어요. 제 외할머니 홍연희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위안부가 되었지만 해방 후에도 사회의 편견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입니다. 정희의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정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했어요.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관련 전시회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방송국에서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연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역사입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정희는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랐거든요.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정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외할머니와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전국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할머니들의 고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구나. 정희는 이제 더 큰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잊혀진 모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정희에게는 수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들의 제보였어요. 저희 할머니도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을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정희는 이 모든 연락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외할머니의 이야기가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정희는 외할머니가 모셔진 납골 땅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어머니의 위패도 함께 모셨습니다. 외할머니, 이제 말순 할머니도 여기 계세요. 두 분이 저 세상에서라도 화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희는 두 할머니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알리겠다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나자 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그만두고 외할머니와 관련된 일에 전념하게 됐거든요. 다큐멘터리 방영 후 받은 후원금과 강연료로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정희는 이제 전국을 다니며 비슷한 사연을 가진 가족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외할머니처럼 해방 후에도 고통받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정희는 특별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 사는 제1교포 할머니가 보낸 편지였어요. 제 어머니도 홍연희 할머니와 같은 시기에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연이라는 이름의 친구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외할머니를 알고 있던 분일까 싶어서요. 일본으로 건너간 정희는 그 할머니의 딸을 만났습니다. 80대의 그분은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연이라는 친구가 참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위안소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고 아픈 사람들을 간병해주는 그런 분이었대요. 정희는 외할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해방될 때 연희가 고향에 돌아가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다고 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외할머니가 생전에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정희는 이런 증언들을 모아서 외할머니에 대한 더 완전한 기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뜻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옛 시댁터에 외할머니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를 세우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추진한 일이었습니다. 기념비 제막식 날 정희는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홍연희 조선의 딸.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사랑을 잃지 않았던 어머니.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제막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시민들까지 말이죠. 정희는 기념비 앞에서 인사말을 했어요. 외할머니 홍연희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의 혼란 속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으셨어요. 이 기념비가 그런 분들을 기억하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머니도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나눴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엄마는 늘 조용하고 슬픈 분이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이제야 알게 됐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제막식이 끝난 후 정희는 혼자 기념비 앞에 남았어요. 외할머니와 시어머니 두 분 모두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외할머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외할머니를 기억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세요. 그날 밤 정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언과 기록들을 정리해서 완전한 형태의 책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몇 달 후, 안채 마루 밑의 여인, 홍연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에는 외할머니의 삶부터 시어머니의 참회, 그리고 정의의 깨달음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책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독자들로부터 수많은 편지가 왔어요.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는데 이제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 교육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을 깨닫게 됐습니다. 용서와 화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정희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외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1년 후 정희는 또 다른 뜻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리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위안부 문제를 다룰 때 해방 후의 상황까지 포함해서 교육하기로 한 것이죠. 아이들이 외할머니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정희는 감격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느 봄날 정희는 외할머니가 모셔진 납골당을 찾았어요. 손에는 어린 학생들이 보낸 편지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아이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외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고 해요. 정희는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줬어요. 홍연이 할머니의 고생을 알게 돼서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할머니가 사랑으로 키우신 따님 덕분에 우리가 할머니를 알게 됐어요. 고마워요. 정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외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외할머니,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할머니를 사랑해요. 외할머니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이 지금 우리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거든요. 정희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잊혀진 여성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외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점이 되어 더 많은 진실들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며 말이죠. 납골당을 나서며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외할머니와 시어머니가 저 위에서 화해하며 웃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당신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어요. 홍연이 할머니. 잊혀진 역사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고 이제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정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도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기쁨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 의미 있는 여행에 대한 설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